75살 일본 기자가 TV를 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쿄 한복판 대형마트 앞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들. 그들이 사려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산 쌀이었습니다. 자국의 쌀을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인들이 지금 한국 쌀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철 안 여학생들의 가방에 붙은 한글 스티커, 14살 손녀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한국어, 재래시장 쌀가게 주인의 고백. 수십 년간 한일 관계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본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 퇴직 기자 후지타 켄지의 눈을 통해 목격한 진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는 후지타 켄지라고 합니다. 올해 75살이에요.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주요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했죠. 주로 아시아 관계, 특히 한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수십 년간 펜을 들고 세상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 화면 속 한 장면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대형마트 앞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어떤 이들은 카트를 끌며 기다리고 있었죠.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것은 쌀 포대였습니다. 평범한 흰 쌀 포대가 아니었어요. 한글로 적힌 브랜드명이 선명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쌀 재고가 급감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한국산 쌀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년 여성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본 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한국 쌀이라도 사야 한다고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치 천둥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슈퍼마켓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화장지를 사기 위해, 라면을 사기 위해 아우성쳤어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에 패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그들은 단지 필요한 것을 사러 온 것뿐이었어요. 한국 쌀이든 일본 쌀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마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늘 복잡한 관계였죠.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정치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취재하고 분석하고 기사로 썼어요. 양국의 냉랭한 회담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외교관들의 딱딱한 발표문을 수도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화면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쌀을요.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며 문화 그 자체입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흘러갔어요. 다른 마트,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후쿠오카에서도 한국 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 쌀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감동이었을까요? 혼란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가 알던 세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지켜봤던 한일 관계의 프레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고조차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화장품 광고였거든요. 유명한 일본 여배우가 나와서 한글이 적힌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 저는 기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기록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취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록들을 읽었어요. 냉전 시대의 긴장감,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없는 외교 마찰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외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쌀을 사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제가 취재했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1980년대 도쿄의 전자제품 매장 모습, 1990년대 일본 자동차 공장, 2000년대 초반의 첨단 연구소들. 모두 일본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그 시절 일본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특히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1985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농촌 지역이었죠. 황금빛 벼가 가득한 논에서 농부들이 웃고 있었어요. 당시 기사 제목이 기억났습니다. 일본 쌀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썼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일본의 농업 기술은 아시아의 표준이었습니다. 아니, 표준을 넘어 목표였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벤치마킹했어요. 일본의 쌀 품종, 재배 방법, 유통 시스템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1990년대 초반에 한국을 처음 취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발전 중인 모습이었어요. 당시 한국 농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죠. 겸손한 태도로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쌀을 사고 있어요.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직접 가서 쌀을 사온다고 들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 도쿄타워의 불빛이 보였죠. 이 거대한 도시가,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지금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요. 경제 뉴스는 여전히 GDP와 수출입 통계를 다룹니다. 정치 뉴스는 외교 관계와 협상을 보도하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어요. 변화는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었고 주부들의 장바구니 안에 있었으며 저녁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근처 마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TV 화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었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쌀 코너로 갔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일본산 쌀 진열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쌀 포대들은 제법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한국 쌀 포대를 들고 성분표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쌀을 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들었다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요즘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제 세대에게 국산은 자부심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의 보증이었고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제품이면 되는 거였죠.
저는 마트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제가 산 한국 쌀 포대가 들려 있었어요. 5kg짜리였습니다. 포대 위에는 한글로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일본어 번역이 붙어 있었죠. 쌀 한 포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징표였죠. 국경이 낮아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현역 기자였을 때는 달랐어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논할 때도 역사, 영토, 외교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손녀 미사키와 함께 공항에 갔을 때였죠. 출국장 앞에는 캐리어를 끈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중 상당수가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맛집을 검색하고 쇼핑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어떤 중년 부부는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간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서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사오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관광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문화의 변화는 경제 뉴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도 전에, 언론이 분석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쌀 포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쓸쓸함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죠. 제가 알던 일본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대신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열린, 더 실용적인, 그리고 더 인간적인 관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화를 기록하고 싶다고요. 더 이상 현역 기자는 아니지만 펜은 아직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것이 많았어요. 쌀 한 포대가 말해주는 이야기, 그것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 쌀을 사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쌀과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부야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평일 낮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두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학생 셋이 탔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가운데 앉은 여학생의 가방이었습니다. 파란색 캠퍼스 가방이었는데 거기에 스티커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티커들이 특이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구들이었거든요. 제가 한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한글 자체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한일 관계를 취재하면서 한글 텍스트를 많이 봤으니까요. 여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에 한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죠. 마치 원래 일본어의 일부인 것처럼요. 왼쪽에 앉은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어폰을 끼지 않았기에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음악이었어요.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왔죠. 다른 두 명도 그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한국어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현장이구나 싶었어요.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변화였죠. 오른쪽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화장품 가게에 가자고요. 신제품이 나왔다더라고 했어요.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자기도 사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 음식점에서 밥 먹자고 제안했죠.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 한국 아이돌 이야기, 한국 패션 이야기. 끝이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 그들 삶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국적이 없었어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저 지구상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경은 의미가 없었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거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란 단어는 늘 정치적이었어요. 외교 문제였고 역사 문제였으며 이념의 문제였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조심해야 했죠. 어떤 표현을 쓸지, 어떤 관점을 취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여학생들에게 한국은 취향이었습니다. 음악 취향이고 패션 취향이며 문화 취향이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것이었죠. 그들은 한국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학생들이 일어났어요. 내릴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내리고 문이 닫혔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밝고 경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철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세대 차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세대는 전쟁과 냉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와 민족이 중요했고 경계가 분명했죠. 하지만 저 여학생들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함께 자랐어요. 국경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며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웃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일부예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모두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거리의 풍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요. 정부가 막으려 해도 언론이 우려해도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시부야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화장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배우가 웃고 있었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손에는 한국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카페 앞에는 한국 음료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점 진열대에는 한국 드라마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도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여학생들의 모습, 그들의 대화, 거리의 풍경.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아름다웠습니다. 국경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 이념보다 취향이 앞서는 세상. 저는 그 증인이 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 유리코가 손녀 미사키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미사키는 올해 14살이 된 중학생입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예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생선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제가 사온 한국쌀로 지은 밥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미사키는 식탁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유리코가 말했습니다. 미사키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으렴. 미사키는 잠깐만요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뭔가를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어요. 자막이 일본어로 나오고 있었지만 배우들의 목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미사키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배우의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억양과 감정을 그대로 흉내냈어요. 저는 놀라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미사키가 한국어를 할 줄 아나요? 물었죠.
미사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요, 할아버지. 드라마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리고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도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동아리라니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 동아리, 과학 동아리 같은 것만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동아리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유리코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동아리가 많다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대요. K-팝을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아이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미사키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기 반 친구 중에 3분의 1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친구가 K-팝 그룹을 최소한 하나는 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학생들도 K-팝을 듣는다고 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미사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제가 14살 때는 한국이 머나먼 나라였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미사키에게 한국은 가까운 친구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사키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도 따라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뭘 보고 있니? 물었죠. 미사키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였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조회수가 수억 회를 넘었더군요. 미사키는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룹은 누구고 저 멤버는 누구며 이 노래는 어떤 의미라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사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를 정말 좋아할 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었죠. 그때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말 알아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미사키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고맙다는 뜻이고 이건 미안하다는 뜻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미사키는 굳이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가진 감정을 알고 있었죠.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 닿았던 거예요. 미사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친구 중에는 한국인 친구도 있대요. 이름이 지혜래요. 작년에 전학 왔는데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지혜는 일본어를 잘하고 미사키는 한국어를 조금 하니까 서로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제 세대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관계가 여기 있었어요. 정부 간 회담도 복잡한 외교 협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친구가 되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미사키가 또 드라마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키웠어요. 배우들이 감정을 실어 대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몰랐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표정과 억양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사키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장면 진짜 슬퍼요. 주인공이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두 배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언어를 알지 못해도 감정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기도 했죠.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미사키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좋아하세요?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를 보니 좋아지는 것 같아. 미사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한국 정말 좋아요. 음악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예쁘고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미사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보렴. 할아버지도 함께 가고 싶구나. 미사키는 좋아하며 손뼉을 쳤어요.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그날 밤 미사키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세대의 언어는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저는 정치와 역사의 언어로 한국을 이해했지만 미사키는 음악과 드라마의 언어로 한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미사키가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문화에서 왔다는 거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시대가 왔다고. 내 손녀는 그 시대의 아이이며 나는 그 시대의 증인이라고요. 미사키와의 시간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취재 자료들이 담긴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노트,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어요. 1990년대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죠. 첫 번째로 꺼낸 것은 1992년 사진이었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 회의장이었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었죠. 양국 정상들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딱딱했어요. 의례적인 미소였을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회담을 취재했었어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함께 기다렸죠. 몇 시간이 지난 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이 나와서 성명서를 읽었어요. 양국 관계의 발전, 협력 강화, 미래 지향적 관계.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기사로 작성했고 신문에 실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이 딱딱한 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전부일까 하고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4년의 것이었어요. 서울거리였습니다. 제가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선선했죠. 저는 공식 취재 일정을 마치고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죠.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으며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취재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르다는 걸요. 신문에 실리는 한국은 늘 정치적이었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외교 갈등. 무거운 주제들 뿐이었죠. 하지만 실제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정치보다 삶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 경험을 기사로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어요. 그런 기사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거든요. 독자들이 원하는 건 정치 뉴스였고 제 역할은 그것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7년의 것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위기를 취재했을 때였습니다. 거리에서 실업자들을 인터뷰했었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었어요. 어렵지만 이겨낼 거라고요.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어요. 하지만 기사에는 경제 지표만 실렸죠. GDP 하락률, 실업률, 환율. 숫자들만 나열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 남성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요.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온기가 언제나 정치보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1998년의 것이었습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날이었어요. 양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취재하면서 느꼈죠.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정치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문화와 스포츠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요. 이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을 열광시킬 거라는 것도, 한국 음악이 전 세계를 사로잡을 거라는 것도 몰랐죠. 5번째 사진을 보았습니다. 1999년의 것이었어요. 서울 시내의 서점이었습니다. 일본 만화 코너였죠.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만화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문화는 정치보다 빠르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정부가 협상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을 꺼냈어요. 2002년 월드컵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한국 응원단과 파란 유니폼을 입은 일본 서포터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응원했어요. 국경이 사라진 것 같았죠. 스포츠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갈등은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습니다. 저는 기자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회담장의 냉랭한 표정보다 거리 시민들의 따뜻한 미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정치인의 성명서보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이 더 의미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보도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고 문화가 숨쉬는 공간이었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관계는 회담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정부 간 합의보다 사람들의 교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미사키 같은 아이들이 만드는 미래가 정치인들의 약속보다 확실하다는 것을요. 저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기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쓰고 싶었어요. 정치가 아닌 사람을, 뉴스가 아닌 삶을, 분석이 아닌 감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상단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산 쌀 수입 본격 검토, 정부 관계자 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올해 일본의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농가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했죠.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한국산 쌀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민간 차원에서는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수입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TV에서 한국 쌀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산 농산물 수입을 검토한다니요. 1990년대였다면 정치적 논란이 됐을 거예요. 보수층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국내 농가의 항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기사 말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65%가 한국산 쌀 수입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식량이 부족하면 수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실용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생활이 이념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식량 위기라는 단어 속에 새로운 시대의 움직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큰 마트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시장 말입니다.
거기서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샀어요. 생선 가게 앞에서는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고 채소 가게에서는 신선한 야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쌀 가게로 향했어요.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는 곳이었죠. 주인 할아버지는 제 또래였어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쌀 포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산도 있었고 한국산도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 들어가 주인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냐고요? 주인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요. 한국 쌀이 잘 팔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떠냐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요.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산 쌀을 일본 사람들이 먹는다니 격세지감이라고 했죠. 저는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세대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자급자족의 상징이었고 국가의 자존심이었어요. 쌀만큼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었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보다 무엇이 좋은지를 따졌어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과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실용주의가 이념을 이긴 거였죠.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쌀을 달라고 했어요. 10kg짜리로요. 주인 할아버지가 포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한국 쌀 어떠냐고요? 여성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밥을 지으면 윤기가 나고 식감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만족한다고요. 이제는 한국 쌀만 사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라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치적 고민도 역사적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일 뿐이었어요. 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김치 가게도 있었어요. 한국식 김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일본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고추장과 된장을 파는 가게도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는 한국식 떡도 진열되어 있었어요. 인절미와 송편이었습니다. 일본 떡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였어요. 공존하는 두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저는 떡을 하나 샀습니다. 인절미였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쫄깃했고 고소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일본 떡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시장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스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요. 예전에는 정부가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국민들은 따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쌀을 사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정부는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늘리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였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생활이 외교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정상회담보다 강력했어요. 저녁 식탁의 선택이 외교 정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였어요. 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지나며 가게들을 둘러봤어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정육점. 평범한 가게들이었지만 그 안에 세상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시장의 풍경이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요. 시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쌀 가게 주인의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시장의 풍경, 주인 할아버지의 말, 한국 쌀을 사는 여성의 모습, 떡집의 인절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한 달에 2번 이곳에서 열리는 한일 교류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모임이었죠. 처음 이 모임에 온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역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어요. 한일 교류회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어는 못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취재했던 경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주부들이 많았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오늘 참석자는 15명 정도였습니다. 단골 멤버들이었어요. 모임 책임자인 다나카 씨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50대 중반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3년 전부터 이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음 달 한국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해요. 서울의 자매 교류회와 만나 문화체험을 하고 친목을 다지는 거였죠. 이번에는 가을 단풍 시즌에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일정표를 나눠줬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방문, 한복체험, 한국요리교실, 그리고 현지 교류회 회원들과의 만남. 알찬 프로그램이었죠. 옆자리에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딸도 데려가고 싶다고요.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토 씨는 50대 초반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이 모임에 왔었죠.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따님은 몇 살이냐고요. 사토 씨는 26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 다니는데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야마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딸도 한국 화장품을 쓴다고요. 어느새 화장대가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찼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품질이 좋다고 딸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자기 딸도 그렇다고 손녀도 그렇다고 했어요.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한류로 물들었다고 웃었죠. 기무라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요. 중학교에 한국어 동아리가 있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자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60대 초반인 기무라 씨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다고요. 손주 세대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국경을 넘는다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녀 미사키도 똑같았으니까요.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현상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다나카 씨가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문화 강좌에 대해서였어요. 한국 음식 만들기 수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주민 여성이 강사로 오신다고 했죠. 박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해서 이 지역에 산 지 10년이 넘었대요. 김치와 잡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기대된다고 했죠. 후지모토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배운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다고요. 남편이 또 해달라고 졸랐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서 한국 요리를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류였어요.
정부 간 회담이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음식을 나누고 문화를 배우는 것,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다나카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말했습니다. 3년 전 한국 여행을 갔을 때였대요. 서울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정성껏 길을 안내해줬대요. 그 따뜻함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답니다. 이런 교류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요. 정부나 큰 단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정기 회원이 3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다나카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교류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손주가 한국어를 배우고 자기는 한국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기자 시절에 본 한일 교류는 달랐습니다. 공식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정부 주도였고 예산으로 운영되었죠. 그래서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임은 달랐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고 회비를 내고 참여했어요. 진심이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였죠.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본 한국 드라마, 먹었던 한국 음식, 배웠던 한국어 표현들.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생생했어요. 스즈키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한국분이었대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기로 약속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케다 씨도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사람과 언어 교환을 하고 있대요.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일주일에 2번 만난다고 했죠. 이제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외교였어요. 대사관도 외교관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관계였습니다. 정상회담보다 강하고 조약보다 오래가는 관계였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나카 씨의 따뜻한 미소, 사토 씨의 딸 이야기, 기무라 씨의 손주 이야기. 모두 소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요. 정부가 만든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서 만든 길이었습니다. 하나씩 발자국을 남기며 만든 길이었죠. 그 길 위에서 딸들이 걷고 있었고 손주들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그 길을 더 넓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고 그들이 그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 유리코와 손녀 미사키가 다시 우리 집에 왔어요.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죠. 식탁에는 여러 요리가 놓였습니다. 생선구이, 야채볶음, 된장국, 그리고 한국쌀로 지은 밥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쌀이 우리 집 식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사키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문화제가 있는데 한국어 동아리에서 K-팝 댄스를 공연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참여한다고 신나게 말했죠. 유리코가 물었습니다. 많이 연습했냐고요? 미사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방과 후에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준비했대요. 정말 재밌다고 했죠. 저는 미사키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열정이 보기 좋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 싶었습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미사키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오늘 볼 영화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미사키가 추천한 거였어요.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고 아래에 일본어 자막이 떴어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배경은 서울이었죠. 화면에는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 가옥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충 보려고 했어요. 손녀를 위해 함께 앉아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진실했고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주인공 여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사진작가였죠.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완전히 드라마에 몰입해 있었어요. 캐릭터들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했어요. 표정과 음악 그리고 자막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미사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있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재밌다고 대답했죠. 미사키는 환하게 웃었어요. 유리코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물을 훔쳤어요. 감동적인 장면에서였죠.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식탁이었어요.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고 김치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죠.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똑같았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삶의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썼습니다. GDP, 무역수지, 외교관계.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국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밥 한 그릇에서 세상의 온도를 읽습니다. 드라마 한 편에서 사람의 마음을 느꼈어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다음 편도 같이 봐요, 할아버지. 저는 웃으며 약속했어요. 그래, 같이 보자. 미사키는 좋아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유리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물었죠. 뭐가 달라졌니? 유리코는 미소 지었어요.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미사키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기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사를 사는 사람들, 전철의 여학생들, 손녀와의 대화, 시장의 풍경, 교류의 사람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딸과 손녀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썼어요. 세 세대가 같은 화면을 보며 웃고 울었다고 적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국경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섰다고요. 정치적 경계는 있어도 문화적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썼습니다. 쌀을 사러 한국에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입니다. 두 나라의 마음은 이미 닿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외교 협상이 이룬 성과도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선택으로 조용히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미사키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물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서. 미사키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웃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사키가 다시 드라마를 틀었어요. 이번에는 메이킹 필름이었습니다. 배우들이 촬영장에서 웃고 있었죠.
제작진들도 함께 즐거워했어요. 화면 너머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미소 지었고 손녀는 화면에 집중했죠.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우리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싶었어요. 기자로서의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변화는 늘 식탁 위의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볼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변화의 증인이다. 기자였고 할아버지이며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을 기록한다. 두 나라의 미래는 밝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미사키와 같은 아이들이 이어갈 테니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직한 기자의 마지막 취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한국살로 밥을 먹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면서요. 오늘도 나는 조용히 메모합니다. 변화는 여기 있다고. 우리 거실의 식탁 위에 손녀의 웃음 속에 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일본 열도를 조용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정부 간 외교도 거창한 협정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일본 주부들의 장바구니에 한국살이 담기고 중학생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며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정성 있는 콘텐츠와 품질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이제는 K-라이스까지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고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넘어 문화로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한류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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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주세요.